자, 세 번째 시간, 교재 209페이지. 우울증은 인생에 대한 자세를 고치는 기회이다. 다른 모든 노이로제, 신경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나 이 우울증은 인생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울증을 디프레션이라고 그랬죠? 아래로 내리 누른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디프레션. 우리가 이제 바깥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에너지를 빼앗아 버려서, 우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 내면을 볼 수밖에 없는, 자기 마음의 감정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 이제 증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혹은 이런 정신 건강을 여러분들처럼 공부하고 이제 알아차린 사람은 우울증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예. 앞선 시간에 이제 내 어머니와 내 경우를 이제 사례로 말했었잖아요. 그죠? 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나 나나 뭐 둘 다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앓고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모를 때였지만, 어머니는 그 오랜 어떤 그 젊을 때부터의 시집살이에서 온 그 우울증을, 당신의 어떤 그러한 예술적인 재능과 결합을 시켜가지고, 핵폭발처럼 엄청나게 피워내서 아주 뛰어난 예술가가 되었죠.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평생 동안 따라다닌 그 우울증적인 기질을 그것과 씨름하면서 사람의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심리치료하는 뛰어난 심리치료자로서 이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우울증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우울증에 치여서 그냥 어둠 속에서 무의미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울증이 전달해주는 큰 의미가 있다. 내 인생을 바뀔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견디고 심리치료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우울증에 대해서 뭔가를 하면 그 우울증의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내 삶을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꽃 피울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선택은 본인한테 달려있지만 쉽지는 않겠죠. 그죠? 교재를 한번 보겠어요. 어둠이 있기에 빛의 고마움을 알고, 밤이 있기에 새벽 먼동이 트는 동역 하늘과 닭 울음소리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아침이란 언제나 밤을 통해서 있게 마련이라면 우리는 때때로 아침이 오기까지 어둠의 시간을 조용히 소모하며 기다려야 한다. 우울증 환자에게 기분 전환을 시킨다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닌다든지 웃기려고 애를 쓰는 것만으로는 되게 큰 효과를 얻기 어렵다. 그는 남들이 다 저렇게 애써주는데 나는 왜 이런가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며 더욱 우울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참 의사 선생님이 잘 써놨는데, 슬픈 사람으로 하여금 슬프게 하라. 우울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 우울하게 하라. 치료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심리치료할 때도 우울증에 있는 사람은 자꾸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정신은 디프레스, 자꾸 우울증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죠. 나는 내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면서 최악의 우울증까지 하게 만듭니다. 이제 정말 이 내리누르는 디프레스 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리누르는 대로 따라 들어가면 바닥까지 내려가면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 작용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에게 억지 웃음을 웃게 하지 말라. 차라리 그의 슬픔을 같이 나누되 그가 무사히 요나의 암야행을 끝마치도록 그를 부축해주라.
요나의 암야행이라는 것은 암야행은 어두운 밤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어두운 밤바다 여행. 요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의 이름인데 하느님이 시키는 명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고래한테 잡아먹혀가지고 3일 밤낮을 고래 뱃속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나와서 하느님의 뜻을 다시 실행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많은 신화나 민담에 나오는 주제예요. 이거를 이제 암야행이라고 했는데 나이트 시 저니 해가지고 밤바다 여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나의 이 밤바다 여행하고 비슷한 이야기? 동화 중에서 피노키오 이야기입니다. 피노키오는 피노키오 역시 고래뱃 속에 삼켜져서 그 안에서 할아버지도 만나고 고래뱃 속에서 이제 삼켜졌다가 다시 나오면서 사람이 되는 변화를 거치는 거예요. 예. 나무 같은 생명 없는 목석 같은 인간이었다가 생명 있는 인간으로 변화하는 거기에도 이제 고래뱃 속에 나오죠. 요나도 고래뱃 속에 삼켜지고 난 뒤에 이제 변화된 인간으로 다시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이제 그리스도교의 영성가들은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영혼이 정말 깊은 밤 속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의 어떤 의미를 이제 말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나라에는요 고래뱃 속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금강산 호랑이 뱃속 잔치라고 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감을 좀 잡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짧으니까 한번 해드릴게요. 옛날에 소금 장수가 소금을 잔뜩 짊어지고 다니다 날이 지자 소금 한 짐을 지고 깊고 어두운 산 하나를 넘는데 집채만한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소금 장수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호랑이 뱃속에 들어온 소금 장수가 가만 보니까 대장장이와 숫장수도 잡아먹힌 채 있었습니다. 워낙 담이 큰 소금 장수는 호랑이 뱃속을 구경하고 다니다 슬슬 배가 고파서 대장장이에게 칼로 호랑이 고기라도 썰어 먹자고 합니다. 소금 장수는 대장장이가 준 칼로 호랑이 고기를 쓱쓱 베어내더니 숫장수에게 수추로 고기를 구워보자고 합니다. 세 사람은 냉큼 숯에다 불을 붙이고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뱃속에서 이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 호랑이는 찢어질 듯 배가 몹시 아프고 또 불에 댄 것처럼 속이 뜨겁고 코에서도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니 펄쩍펄쩍 뛰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소금장수와 대장장이 숫쟁이는 셋 다 힘을 합쳐 호랑이 뱃속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이 호랑이는 햇님 달림 이야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그 햇님 달림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신화와 옛날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사람을 집어삼키는 고래, 호랑이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부모 콤플렉스를 말해요. 부모 콤플렉스.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모든 영향력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감정이 있어요. 나를 사로잡는 정말 꼼짝도 못하게 나를 이렇게 집어삼키고 사로잡는 그런 감정들 덩어리, 콤플렉스 작용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주로 이제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우리 앞에 노이로제 할 때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호랑이 뱃속에서 들어가서 이 잡혀 먹힌 사람들이 체념하고 뱃속에서 이제 호랑이 먹이로 소화되어질 때까지 그냥 있었으면 죽었겠죠. 근데 호랑이 뱃속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호랑이 그 고기를 도려내 가지고 그거를 고기로 구워 먹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는 그런 그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렇게 집어삼키는 그 우울의 그러한 그 고래 뱃속, 호랑이 뱃속, 예. 그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와 양식을 그 속에서 찾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변화해요. 예. 정말 내가 왜 이런 이렇게 남들은 겪지도 않는 우울한 이런 어두운 밤에 고래 뱃속에 갇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그걸로 끝이겠지만 그 안에서 그 어둠이 주는 힘, 기운 이거를 이제 내가 정말 호랑이 그 고기 도려내 가지고 구워 먹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제 내가 통합하고 받아들이면 그 뱃속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까지 아니더라도 감정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념이 밀려올 때 억지로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시간에 머물러 있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하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됩니다. 교재 계속 보면요. 정신치료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환자와 같이 어둠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이다. 그 슬픔과 밤바다의 고행은 부질없는 병적인 증세가 아니라 뜻을 내포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 안에서 알아들어야 할 그럴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에너지가 그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돼. 일생에 한 번도 슬퍼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상한 사람이다. 정말 그래요. 가까운 사람과 헤어지거나 저승으로 그들을 보냈을 때, 아이를 잃거나 유산했을 때, 자기 몸의 일부를 잃었을 때, 돈을 잃었을 때,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명예를 잃거나 사회적 지위를 잃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상실감에 사로잡힌다. 나와 같이 이제 나 같은 치료를 하는 그 수녀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수녀님한테 요즘 이제 오는 그 내담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은 50대 초반에 대전 대덕단지에서 연구하는 항공우주 분야의 박사예요. 아주 대단히 유명한 박사라 그럽니다. 근데 몇 개월 전에 외동딸을 늦게 결혼해가지고 10살밖에 안 된 외동딸을 백혈병으로 잃었어요.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아주 큰 우울증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상실감과 우울증에 빠져서 이제 찾아와서 치료를 받는데 이분 이야기가 이제까지 한 번도 큰 상실감이나 슬픔에 젖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공부도 잘했고 계속 성공 가도를 달려온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대덕단지 박사로 일하면서 수시로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같이 공동 연구하고 정말 잘 나가는 그러한 박사예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이 딸을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우울과 슬픔을 맛보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미안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딸이 어떻게 보면 아빠를 위해서 희생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딸이 그대로 그냥 무난하게 계속 살아갔다 그러면 그게 과연 행복한 사람 삶일까? 삶의 깊이라든지 정말 인생이 가야 될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딸의 희생 때문에 이제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고 인생의 다른 차원에 대한 눈을 조금씩 뜨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과학 분야에서 연구하고 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인생에 그 심리치료를 하면서 인간의 어떤 영혼의 차원이 있다라는 거, 무의식의 차원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풍요로운 내면 세계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사람은 그 어둠, 우울증의 어둠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찾아내는, 호랑이 뱃속에서 그 고기를 잘라서 구워 먹기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210페이지 중간쯤 보면 밑에 봅시다. 이와 같이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 병세도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경우에 우울증이 있고 이보다 중한 우울 정신병이 있다. 가벼운 우울증은 가족 관계가 나쁘지 않는 한 우울 정신병과는 달리 꼭 입원시켜 치료할 필요는 없고 병원에 다니면서 전문 의와의 치료적 대화나 약물 치료로 어렵지 않게 증상을 없앨 수 있다. 그러나 우울증은 흔히 인생에 대한 그 사람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고치도록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정신요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자, 중간쯤 보세요. 우울증이란 때때로 지나친 외향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다. 밖으로 향한 눈을 안으로, 내면으로 돌려야 하는 때인 것이다. 소위 성공 우울증의 경우처럼 권세와 재물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평생을 투쟁하다가 그것을 얻는 순간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그가 그동안 너무 외부적인 것에 매달리는 나머지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우울한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공연히 이것저것 꾸며내서 더 바쁘게 돌아다니는 버릇이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우울과 슬픔을 안 보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죠. 오늘날 가장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이제 많은 이제 사업이 되는 사업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에요. 연애 오락 사업, 그죠? 이 엔터테인먼트란 말은 엔터라는 말은 뭐뭐 안에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테인먼트 그러면 가두어 두다 이런 뜻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애 오락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몰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연애 오락 프로그램을 보고 즐기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좀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 안에 나 자신을 가두어 두고 있는 동안에는 혼자만이 있을 때 느껴야 되는 그런 힘든 감정이라든지 어두운 감정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 안 느껴도 되니까 이제 너도 나도 다 엔터테인먼트에 몰두하는 거죠. 스마트폰도 그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요즘에 엔터테인먼트를 접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에 이 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분명히 20, 30년 안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마 크게 불거질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우울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보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사람들, 결국은 회피하는 만큼 나중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병으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211페이지 갱년기의 우울 이제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갱년기 우울은 뭐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우울증과 관련돼 가지고 한마디 더 해주고 싶은 거는 교재 215페이지 보세요. 교재 215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스마일 문화와 슬픔의 현상학 해서 이 책을 쓴 분이 이제 그 외국에서 겪었던 이제 문화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요점은 뭔가 하면 215페이지 중간쯤 보면 항상 어떤 스마일 미소 짓는 그런 그 문화 무엇이든지 이렇게 외적으로 관심을 표시하고 밖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거
이런 어떤 미국적인 문화, 서구의 문화, 항상 뭔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늘 나이스하게 이렇게 웃고 하는 거죠. 이런 문화, 이런 것이 강조되는 문화일수록 슬픔이나 우울 같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은 낭비이고 의지가 약한 이제 그런 의지 박약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지나치게 너무 이제 외적으로 항상 이렇게 좋게 나이스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 그러나 눈물의 부산 항구로부터 저 흔한 텔레비전 통속극에 엿가락 당기는 듯한 넋두리와 통곡에 익숙하다 못해 체해버린 동양인에게 슬픔이란 그저 우리 인생에 흔히 깔려있는 일상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그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어떤 슬픔과 시련과 삶의 고통이 일상적인 삶처럼 이렇게 늘 깔려있는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 삶의 균형을 잡아줘요. 늘 즐겁고 쾌한 것만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 인생에 어떤 무게와 균형을 잡아주는 이제 균형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 것이 적당히 삶에서 같이 버무려져야 돼요. 예. 그래야 이 정신이 건강하게 발달해 나갑니다. 예. 그런데 슬픔을 죽이고 아니 슬픔이란 아예 없는 것처럼 사는 스마일 문화의 어떤 서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하고 높은 폭력 범죄율을 보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억지 미소의 탈 뒤에 억압되는 온갖 증오감이나 그 밖의 부정적인 감정이 그 자신을 파괴하거나 남을 해칠 만큼 마음속에 쌓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서구 문화의 민낯이 많이 드러났었죠. 굉장히 신사인 척 예의 바르고 나이스한 그런 문화인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이렇게 재난이 벌어지니까 그냥 뭐 엉망진창의 모습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한때는 웃음 치료라는 것이 좀 유행하다가 요즘은 쏙 들어갔어요. 예. 나도 너무너무 웃기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인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억지 웃음은요 건강에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도움이 안 돼요. 웃음 치료는 사실은 뭐 억지로 웃는 거거든요. 예. 억지로라도 웃으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한때 웃음 치료 박사로 유명했던 이제 황모 박사님은 그렇게 건강에 대한 책도 많이 쓰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늘 웃는 웃음 치료로 이렇게 유명했었는데 67세에 사망했죠. 예. 내가 봤을 때는 그때 그 웃음이 건강하지 못한 억지 웃음이라는 느낌이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리 가톨릭에도 웃음 치료사로 좀 이름을 날리던 수녀님이 한 분 계셨더랬어요. 예. 근데 그분이 한 몇 년 이렇게 좀 이렇게 유행 반짝하다가 쑥 들어갔는데 이 수녀님은 또 위암에 걸렸어요.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뭔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우울과 슬픔을 바닥까지 어둠 깊은 곳까지 안 들어가는 사람은요 마음의 뿌리 깊은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밤바다 여행 이야기했잖아요. 암야행 그죠? 그것을 겪어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지 뭐 억지로 웃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216페이지 밑에 보면요. 슬픔과 기쁨은 헤어질 수 없는 친구로 우리는 항상 기쁠 수도 없고 항상 슬퍼할 수도 없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을 두려워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가장 건강한 태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말고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게요. 내가 파워포인트에 이제 13주차에 그 적어놓긴 적어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미리 문제를 가르쳐 드립니다. 기말고사 문제는 두 문제가 나가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 문제는 노이로제의 특징에 대해서 그 노이로제의 원인과 노이로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이렇게 낼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조금 길게 써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불안장애, 공황장애, 공포증, 강박장애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간략하게 조금씩 설명하는 문제가 나갈 겁니다. 교재는 교재 93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면 됩니다.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